흙먼지 위에 무릎을 꿇은 여인이 있다. 수련이다. 보름간의 옥살이로 얼굴은 헬쑥하고 입술은 터졌으나 치켜든 눈만큼은 서슬퍼런 칼날 같다. 그 앞 대청마루 원님 이정표가 거만하게 앉아 수련이 띄운 작은 사기 항아리를 만지작거린다. 그 안에서 나온 젖은 편지들이 마루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다. 이깟 흙덩이에 적힌 연소가 온 장터를 뒤흔들고 백성을 선동한다지. 죄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상하다만 그것이 조정을 능멸하는 독이 되었구나. 수련은 대답 대신 원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다. 주위 아전들이 어디 감히라며 고함을 치지만 수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원님, 저는 편지를 썼을 뿐입니다. 그리운 이에게 닿기를 바라며 강물에 마음을 띄운 것이 어찌 죄가 됩니까? 내년의 글귀가 관아의 횡포를 비웃고 연좌의 부당함을 지저대는데도 죄가 아니란 말이냐? 당장 다시는 편지를 쓰지 않겠다 맹세해라. 그러면 살려주마. 정적이 흐른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숨을 죽인다. 수련은 천천히 입을 열어 세상을 향한 일침을 가한다. 원님, 강물은 막으면 돌아가고 가두면 차오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저를 가두어 편지를 막으시려면 저 굽이치는 금강을 먼저 막으셔야 할 것입니다. 강을 막으시면 물은 넘칠 것이고 넘친 물은 기필코 관아에 담장을 허물 것입니다. 분노한 이정표가 항아리를 마당에 내던진다. 쨍그랑. 사기 그릇이 박살나며 날카로운 파편이 수련의 뺨을 스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저는 맹세할 수 없습니다. 편지를 버리는 것은 제 사랑과 살아있음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련의 결연한 눈동자 위로 그녀가 강물에 편지를 띄우던 평화로운 안골 마을에 과거가 오버랩되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 채널은 조선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공의 딸 수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 금강줄기가 크게 휘어지는 곳에 안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자락이 마을을 반달처럼 감싸 안고 강물이 마을 앞을 천천히 흘러가는 고즈넉한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이름난 것은 사람도 아니고 풍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릇이었습니다. 안골에는 대대로 사기 그릇을 빚는 도공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안의 3대째 장인이 바로 수련의 아버지 윤치문이었습니다. 윤치문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레 앞에 앉아 흘덩이를 돌리고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불을 떼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말수가 적은 대신 손끝에서 나오는 그릇은 한양의 큰 상인들도 탐을 낼 만큼 빼어났습니다. 수련은 그런 아버지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련이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와 딸은 강가의 작은 기와집에서 단둘이 살았습니다. 수련은 17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이마가 넓었으며 눈매가 또렷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수련에게는 마을의 다른 처녀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윤치문이 젊은 시절 한양에서 일할 때 천자문과 소학을 익힌 사람이었기에 딸에게도 틈틈이 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수련은 배움이 빨랐습니다. 12살에 이미 편지를 쓸 줄 알았고 15에는 마을 사람들의 소지를 대신 써주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도공의 딸이 선비보다 글을 잘 쓴다니 세상이 변하긴 변했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수련은 그저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수련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버지의 아침밥을 짓고 가마에 쓸 장작을 패고 빨래를 하러 강가에 나갔습니다. 강가에서 빨래를 두드리는 시간이 수련에게는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혼자 생각에 잠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 건너편에는 갈대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가을이면 갈대꽃이 바람에 눕는 모습이 마치 하얀 물결 같았습니다. 수련은 가끔 그 갈대밭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한양은 어떤 곳일까? 바다는 얼마나 넓을까? 이 강물은 어디까지 흘러가는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빨래를 다 하고 나면 물기와 함께 짜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수련의 세상은 안골 마을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마을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강 건너 고을에서 온 젊은 선비였습니다. 이름은 서경아, 나이는 21였습니다. 공주 고을에 몰락한 양반가 출신으로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뒤 홀어머니를 모시고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경아가 안골 마을에 온 것은 윤치문의 그릇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홀어머니가 병이 깊어 약값이 필요했는데 한양의 상인이 윤치문의 사기 그릇을 구해오면 좋은 값을 치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경아는 키가 훤칠했으나 얼굴은 수척해 있었으며 옷은 깨끗했으나 낡아서 소매자락이 해져 있었고 갓은 반듯했으나 가까이 보면 기운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가 윤치문의 작업장을 찾아왔을 때 처음 그를 맞이한 것은 수련이었습니다. 수련은 손에 흙을 묻힌 채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으시는 겁니까? 예, 윤 장인을 뵈러 왔습니다. 경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련은 그 선비의 눈을 보았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그런데 그 맑은 눈 안에 깊은 시름이 고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련은 아버지를 불러왔고 윤치문은 경아의 사정을 듣고는 그릇 20점을 내어 주었습니다. 값은 나중에 받겠다고 했습니다. 선비가 어머니 약값에 쓸 돈인데 내가 당장 받아서 뭘 하겠소. 윤치문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물레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아는 그 자리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수련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치문은 경아를 저녁 밥상에 앉혔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고 강을 건너기 어려우니 하룻밤 묵어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보리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수련이 담근 깍두기가 올라왔습니다.
경아는 밥을 먹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그러시오? 윤치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런 상을 좋아하십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를 좋아하시는데 요즘은 입맛이 없으셔서 숟가락을 잘 드시질 않습니다. 경아는 그 말을 하고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련은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저릿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비가 개었습니다. 경아는 그릇을 짊어지고 떠났습니다. 수련은 경아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강가에 섰어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강물 위로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경아의 모습은 그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수련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맑고 슬픈 눈을 한 선비를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보름 뒤 경아가 다시 왔습니다. 그릇 값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치무는 돈을 받지 않았고 경아는 그 대신 마을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경아는 보름에 한 번씩 안골마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수련은 경아가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경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아이들을 대하는 손길은 다정했습니다. 어느 날 수련이 경아에게 물었습니다. 선비님은 과거를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아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볼 형편이 되질 않습니다. 어머니 약값도 대기 어려운데 한양까지 올라갈 노잣돈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를 이리 잘 아시는데 안타깝습니다. 수련이 그렇게 말하자 경아는 수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는 참 특별한 분이시오. 도공의 딸이 그를 알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밝으니 그 말에 수련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귀 끝이 붉어졌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와 수련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수련과 경아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경아가 마을에 오는 날이면 수련은 아침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경아는 그를 가르치고 난 뒤 수련과 강가를 걸었습니다. 둘은 강가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아는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수련은 강물과 흙과 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릇을 빚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수련이 물었습니다. 무엇이요? 기다림입니다. 흙을 반죽하고 모양을 잡고 말리고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넣고 불을 떼고 식히고 어느 하나 서둘러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조급하면 그릇은 반드시 갈라집니다. 경아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수련 아가씨는 참 깊은 사람이요. 수련은 대답 대신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수련의 마음 속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조용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수련은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경아가 돌아가는 날이면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느낌,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해 겨울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소식이 안골 마을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공주 고을에서 영모 사건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고을의 유력한 양반 몇몇이 조정을 비방하는 글을 돌렸다는 혐의로 줄줄이 잡혀갔습니다. 경아는 그 사건에 직접 연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삼촌이 비방 글을 쓴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조선 후기 연좌라는 것은 무서운 그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친척, 그 이웃, 그 벗까지 함께 옥에 갇히고 벌을 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경아는 외삼촌의 조카라는 이유만으로 잡혀갔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날, 포졸셋이 경아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경아의 어머니는 마당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경아는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면서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이 경아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소식은 사흘 뒤에 안골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수련은 강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빨래방망이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수련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몸이 떨렸습니다. 강물이 발밑에서 찰랑거렸으나 수련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아에게 내려진 처분은 귀양이었습니다. 전라도 남쪽 끝, 해남 너머의 외딴 섬으로 유배를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죄가 아니었으므로 목숨을 잃지는 않았으나 귀양이란 사실상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기약이 없는 것이 유배살이었습니다. 수련은 밤새 울었습니다. 아버지 윤치무는 딸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윤치무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그 선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도공의 딸이 양반 선비를, 그것도 죄인이 된 선비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아도 앞날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윤치무는 가마 앞에 앉아 불만 바라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련은 부은 눈으로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경아 선비를 기다리겠습니다. 윤치무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기다린다고 세상이 달라지느냐? 달라지지 않더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윤치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릇을 빚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했더냐? 기다림이라 했습니다. 그래, 기다림이다. 다만 기다림에도 방법이 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포기다. 무언가를 하면서도 기다려야 진짜 기다림이다. 윤치무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물레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련은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무언가를 하겠다고. 그냥 앉아서 울며 기다리지는 않겠다고. 수련이 생각해낸 것은 편지였습니다. 경아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유배지로 사사로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발각되면 보낸 사람까지 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련은 궁리했습니다. 며칠을 궁리한 끝에
수련은 기이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강물에 편지를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금강은 충청도를 가로질러 서해로 흘러갑니다. 서해의 물길은 남쪽으로 이어지고 전라도의 바다와 만납니다. 물론 강물에 띄운 편지가 해남의 외딴 섬까지 닿을 확률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수련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련에게 편지를 띄우는 행위 자체가 기다림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듯이 무언가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 수련은 그것을 편지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수련은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가장 얇은 백토판을 가져왔습니다. 도공의 딸답게 수련은 종이 대신 얇은 흙판 위에 글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웠어 작은 그릇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물에 뜰 수 있도록 속이 빈 작은 항아리, 주먹만 한 크기의 사기 그릇이었습니다. 그릇 안에 편지를 넣고 입구를 밀랍으로 봉한 뒤 강물에 띄웠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경아 선비님, 안골의 수련입니다. 강물이 이 편지를 선비님께 데려다 주지 못하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 강물이 선비님이 계신 곳에 바다와 어딘가에서 만난다는 것, 그것만으로 저는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수련은 그날부터 열흘에 한 번씩 편지를 띄웠습니다. 작은 항아리를 빚고 편지를 넣고 밀랍으로 봉하고 강물에 놓아주었습니다. 항아리는 강물 위에서 천천히 돌다가 물살을 타고 하류로 떠내려갔습니다. 수련은 항아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강가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련이 띄운 항아리의 수가 30을 넘었을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하류의 어부들이 그 항아리를 건져 올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어부들은 신기해하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안에서 편지가 나왔습니다. 글을 아는 어부는 드물었으나 마침 장터에서 글을 읽어주는 이가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억울하게 귀양 간 선비를 기다리는 여인이 강물에 편지를 띄운다. 이 이야기는 장터에서 장터로, 주막에서 주막으로, 나루터에서 나루터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연좌제로 끌려가고 힘없는 백성이 양반의 횡포에 짓밟히고 벼슬아치들은 제 배만 채우는 세상이었습니다. 수련의 편지는 그 분노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가슴 속에 조용히 스며드는 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 여인이 저토록 간절한데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사람들은 수련의 편지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슬픔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련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그저 편지를 띄웠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강물 위에 작은 항아리 하나가 거대한 물결의 시작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련이 편지를 띄운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수련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치문이 병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가마 앞에서 평생을 보낸 탓에 폐가 망가져 기침이 잦아지고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수련은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그릇을 빚었습니다. 아버지 대신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돌렸고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불을 떼었습니다. 17 소녀의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흙이 스며들어 씻어도 빠지지 않았고 불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얼굴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련을 가엾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수군거렸습니다. 죄인을 기다리는 여자가 무슨 좋은 혼처를 얻겠느냐. 수련의 혼기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19이 되도록 혼담 한 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공의 딸이라는 천한 신분에 죄인의 여자라는 소문까지 붙으니 어느 집안에서도 며느리로 들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련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아버지는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은 먼 섬에 갇혀 있고 세상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안골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공주고을의 상단을 이끄는 거상 백주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주사는 50이 넘은 사내로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에서 큰 장사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수련을 찾아온 이유는 뜻밖이었습니다. 내가 강물에 편지를 띄운 여인이냐. 수련은 놀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온 장터에 소문이 자자하다. 내 항아리를 구하려고 어부들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수련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백주사는 수련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수련이 만든 작은 항아리가 장터에서 비싼 값에 팔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강물 편지 항아리라 부르며 복을 비는 물건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부들은 수련의 항아리를 건져 올려 장터에 내다 팔았고 사람들은 그 항아리를 사서 집에 두면 억울한 일이 풀린다고 믿었습니다. 수련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편지를 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세상 일이란 게 그런 것이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법이지. 백주사는 수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항아리를 더 많이 만들어 자신의 상단을 통해 팔자는 것이었습니다. 수련은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마음입니다. 백주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내 항아리를 팔자는 것이 아니다. 내가 빚는 그릇을 팔자. 내 아비의 솜씨를 이어받은 것이 분명한데 내가 한양까지 길을 열어주마. 수련은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그릇을 자신이 대신 만들어 파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값이 필요했고 경아의 어머니에게도 보탬을 주고 싶었습니다. 수련은 결국 백주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수련은 낮에는 그릇을 빚고 밤에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수련이 몰랐던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수련의 편지가 단순한 사연으로만 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편지 안에 수련이 쓴 글귀들,
세상의 부조리를 꼬집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문장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구절처럼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은 막으면 돌아가고 가두면 차오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수련이 22번째 편지에 쓴 이 문장은 장터에서 노래처럼 불렸습니다. 그를 모르는 백성들도 이 구절만은 외우고 다녔습니다. 수련은 그저 경하에게 보내는 마음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마음을 자신들의 마음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수련의 편지는 이제 단순한 사랑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목소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커질수록 수련이 치러야 할 대가가 또한 커지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련이 편지를 띄운 지 2해가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공주고을의 관아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관아의 아전 둘이 안골 마을에 도착한 것은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수련의 집을 찾았습니다. 윤수련이라는 여인이 이 집에 사느냐? 수련은 아버지의 약을 다리다가 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수련입니다. 내가 강물에 편지를 띄운 년이냐? 아전의 말투는 거칠었습니다. 수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을원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당장 따라오너라. 수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수련의 편지가 퍼져나가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연좌제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터에서 글을 읽어주는 이들이 수련의 편지를 낭독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수련의 문장을 빌려 관아의 횡포를 고발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관아에서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수련이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수련은 포승줄에 묶이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끌려가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 윤치무는 병든 몸을 일으켜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련아. 윤치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련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약 먹는 것 잊지 마십시오. 곧 돌아오겠습니다. 수련은 그렇게 말했지만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관아에 끌려간 여인이 무사히 돌아오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공주고을의 관아에 도착한 것은 이튿날 정오였습니다. 수련은 동원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님은 이정표라는 자로 나이 40이 넘은 사내였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았으나 윗선의 눈치를 보며 백성을 쥐어짜는 벼슬아치라는 소문이 파다한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강물에 편지를 띄운 여인이냐? 그러합니다. 내 편지가 장터에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 알고 있느냐? 선동이라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인을 감싸고 관아의 처분을 비방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선동이 아니고 무엇이냐? 수련은 고개를 들어 원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조선시대의 관아의 동원에서 원님 앞에 끌려온 여인이, 그것도 천민 출신의 도공의 딸이 고개를 들어 원님의 눈을 바라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목숨을 내놓겠다는 각오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련은 각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님, 저는 편지를 썼을 뿐입니다. 수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거짓은 한 글자도 없습니다. 세상이 억울하다고 쓴 것은 세상이 정녕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감히 원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강물은 막을 수 없습니다. 수련은 말을 이었습니다.
강물에 띄운 편지를 막으시려면 강을 막으셔야 합니다. 강을 막으시면 물이 넘칩니다. 넘친 물은 더 거세게 흐릅니다. 저를 벌하시면 편지는 멈추겠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미 흘러 들어간 물은 거두실 수 없습니다. 동헌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전들도 원님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련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련을 잡아 가두면 오히려 백성들의 분노가 더 커질 것이 뻔했습니다. 원님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습니다. 2년을 가두어라. 결국 수련은 옥에 갇혔습니다. 공주고을의 옥사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나고 바닥은 차가운 흙이었습니다. 수련은 오간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수련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벽에 손가락으로 글을 썼습니다. 보이지 않는 글이었습니다. 흙벽 위에 쓴 글씨는 마르면 사라지는 것이었지만 수련은 그래도 썼습니다. 경아 선비님, 저는 오늘도 괜찮습니다. 수련은 그 문장을 벽에 쓰고 또 쓰며 밤을 보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터의 상인들이 관아 앞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백주사가 나선 것이었습니다. 백주사는 장사꾼이었지만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련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백주사는 장터의 상인들을 모았습니다. 수련이가 무슨 죄를 졌느냐? 편지를 쓴 것이 죄냐? 그러면 그를 아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냐? 상인들은 분노했고 관아 앞에 모여 수련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련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나루터를 타고 더 멀리 퍼져 한양의 일부 선비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을 공부하던 젊은 선비들 중에는 연좌제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수련의 이야기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관아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수련을 계속 가두면 소란이 커질 것이고 풀어주면 관아의 체면이 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원님 이정표는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수련에게 조건을 내건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편지를 띄우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놓아주마. 수련은 그 제안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었습니다. 편지를 포기하고 자유를 얻느냐, 편지를 지키고 옥에 남느냐. 수련은 입을 열었습니다. 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무엇이냐? 원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신 적이 있으십니까? 원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련은 말을 이었습니다. 편지를 쓰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은 사랑을 버리겠다고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 맹세를 할 수 없습니다. 수련은 옥에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목숨보다 사랑을, 자유보다 신념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수련이 옥에 갇힌 지 보름이 지났을 때 한양에서 뜻밖의 소식이 내려왔습니다. 조정에서 연좌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가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수련의 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수련의 이야기가 한양의 선비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연좌제의 부당함을 논하는 상소가 올라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물은 돌고 돌아 결국 어딘가에 닿는 법이었습니다. 연좌제 완화 조치에 따라 경하의 죄가 감해졌습니다. 직접적인 영모 가담이 아닌 연좌에 의한 처벌이었으므로 귀양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경하가 풀려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수련은 아직 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하의 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원님은 수련을 더 이상 가둘 명분을 잃었습니다. 죄인이 풀려났는데 편지를 쓴 여인을 계속 가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련도 풀려났습니다. 옥에서 나온 수련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관아 문을 나섰습니다. 보름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이 말랐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그런데 관아 문 밖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터의 상인들, 나루터의 어부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수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주사가 수련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아, 고생했다. 수련은 그제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간에서는 끝내 참았던 눈물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자 터져 나왔습니다. 수련은 안골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윤치무는 마루에 앉아 수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그래, 왔느냐? 윤치무는 그 한마디만 하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수련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강물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경하가 돌아왔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경하는 유배지에서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몸은 여위였고 피부는 검게 탔으며 한쪽 다리를 약간 절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아니, 3년 전보다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경하가 안골마을의 강가에 도착한 것은 해질녘이었습니다. 강물 위로 붉은 노을이 깔려 있었습니다. 수련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경하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손에는 빨래방망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경하가 강둑 위에 서서 수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련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물이 두 사람의 사이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빨래방망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경하가 강둑을 내려왔습니다. 수련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한 발짝이 되었을 때 경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련 아가씨, 편지를 받았소. 수련의 눈이 커졌습니다. 편지라니요. 그것이 정녕 닿았단 말입니까? 경하는 품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주먹만 한 항아리였습니다. 수련이 만든 항아리였습니다. 밀랍이 벗겨지고 유약이 벗겨져 볼품없는 모양이었지만 분명 수련이 빚은 것이었습니다. 유배지 섬 해안가에 떠밀려 왔소.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랐소. 그런데 안에 편지가 있었소. 경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소. 강물이 선비님이 계신 곳의 바다와 어딘가에서 만난다는 것. 그것만으로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나도 버틸 수 있었소. 수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련이 띄운 수십 통의 편지 중 단 하나, 정말로 단 하나가 바다를 건너 유배지의 섬까지 닿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항아리가 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련이 3년을 포기하지 않고 띄워보낸 그 마음, 경하가 그 마음을 받아 3년을 버틴 그 의지,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강물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가에 나란히 서서 한참을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3년의 기다림이 만든 침묵은 어떤 말보다 깊었습니다. 경아가 돌아온 뒤 수련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달라짐은 세상이 기대하는 방향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둘이 혼인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3년을 기다린 여인과 3년 만에 돌아온 선비, 이보다 더 아름다운 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련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혼인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경아도 마을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수련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기다리면서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그릇을 빚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저는 비로소 수련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혼인을 하면 저는 누군가의 아내가 됩니다. 그 전에 저는 수련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수련이 해야 할 일이란 무엇이었을까? 수련은 아버지의 도자기 기술을 이어받아 안골마을의 작은 가마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윤치무는 그해 겨울 병이 깊어져 자리에 누웠습니다. 수련은 아버지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켰습니다. 윤치무는 세상을 떠나기 전 수련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빚은 그릇이 내가 빚은 것보다 낫다. 내 그릇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 아버지가 떠난 뒤 수련은 혼자 가마를 지켰습니다. 경아는 수련의 곁에 있으면서도 수련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경아는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있었으나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련의 그릇은 점점 이름을 얻어갔습니다. 백주사의 도움으로 한양까지 팔려나갔고 수련의 그릇은 강물 도공의 그릇이라 불리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수련은 그릇을 빚을 때마다 안쪽 바닥에 작은 글귀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릇을 사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수련만의 편지였습니다. 물은 막으면 돌아가고 가두면 차오릅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무엇이든 담을 수 있듯 사람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수련의 그릇을 사면서 그 글귀를 읽었고 저마다의 삶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수련의 편지는 더 이상 강물 위에만 떠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릇이라는 형태를 얻어 사람들의 밥상 위에, 찬장 안에, 삶의 한복판에 자리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련은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수련은 비로소 경아와 혼인했습니다. 안골마을 강가에서 조촐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백주사도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강물 위로 꽃잎이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경아가 수련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편지를 안 띄우시오. 수련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편지를 띄우지 않아도 됩니다. 제 편지를 받을 사람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그 말에 경아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물을 바라보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강물은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길을 잃은 듯 굽이치기도 하지만 결국은 바다라는 목적지에 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띄워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닿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함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만의 항아리를 빚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도 수련의 강물처럼 막힘없이 흐르고 따뜻하게 차오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행복하세요.